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4월 30일 귀국했다. 확장 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 공조를 국제사회에 선포했고, 군사 동맹을 넘어 첨단 기술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 동맹 등으로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한, 미일 3국 협력도 정상화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계기로 물꼬를 튼 한일 관계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이 상대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정상 간 셔틀 외교까지 복원하여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는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을 새 정부 3대 개혁 과제로 꼽은 게 2022년 5월 16일이다. 취임 첫 국회 연설에서다.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1960에서 1970년대 법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동법 체계가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바뀌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3,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 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 분야에선 원고와 시나리오의 없던 견해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완전히 이양하겠다며, 광역시 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기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지방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3대 개혁의 골든타임은 올해 전반기까지라고 할 수 있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개혁, 경제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정치개혁 논의는 국회개혁에 집중되고 있다. 국회개혁이나 선거개혁도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중요한 정당개혁은 특히 지지부진하다. 정당이 발전된 조직인가의 기준은 돈과 인사의 문제이다. 물론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된 경우도 있다. 인사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천이고 선거개혁과 연결된다. 필자는 1993년 정치학 박사를 받고 귀국하여 국회에서 일하든 대학 교수를 하든 지금까지 소액의 당비를 꾸준히 내는 진성당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부산시당에서 공천심사위원을 한 경험도 있다. 당비든 국고보조금이든 정당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회계 감사를 받고 있나요?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히 알리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고보조금은 받지 않고 당비로만 정당을 운영하자는 주장을 들었는데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독일처럼 진성당원이 낸 당비에 맞춘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보조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개혁, 특히 국회개혁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 대의제의 성격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로 설명된다. 바이 더 피플은 직접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 하는 간접 민주주의가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 선거, 정당 등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의제는 크게 대리인, 수탁자, 그리고 정치인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대리인은 미국 방식이다.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의 의견을 정확히 의회에 전달하는 것이다. 트러스티는 영국 방식이다. 유권자는 엘리트를 선발만 하고 결정은 대표자들이 숙고하여 만들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영화 다키스트 아워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폴리티코는 절충 방식이다. 지역적인 문제는 델리거트로, 전국적인 문제는 트러스티로. 국회개혁에 관련해 비례대표제의 축소나 폐지 등의 논의를 보면 대의제를 델리거트로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개혁을 완성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승리하여야 한다. 함께 좌파가 장악한 사법부가 바뀌어야 한다.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고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 경제개혁은 우선 대한민국 제1세 1주맨 대통령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 연일 큼지막한 투자 유치 성과를 만들어냈다. 세계적 OTT 업체 넷플릭스를 필두고 약 8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접견에서는 또 어떤 좋은 성과를 보여줄지 관심이 증폭되었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인 것은 다행히 세상을 더 넓게 보는 지도자를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다. 한국은 규제왕국이다.
오죽하면 크리스토프 하이드 유럽 상공회의소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비판했겠는가. 이제 첫 발걸음을 띄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규제 개혁 속도를 더 내야 하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1968년 2월 경부고속도로가 착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아시죠? 골프장 건설에 대한 규제도 풀리면 골프장에 대한 공급도 늘어날 것이고 이용 고객도 늘어나니까 골프장 이용료도 하락할 것이다. 자동차 산업에 이어 경기 활성화를 가져올 중요 산업으로 요트 산업을 많은 전문가가 꼽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해양기기 산업은 상업용 선박, 군함, 레저용 보트의 프로펠러부터 내비게이션까지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슈퍼요트 구문의 시장 내 중요도가 급상승하여 고부 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 산업에 있다. 2018년 12월 5일 무려 16년 만에 제주도에 우리나라의 첫 영리병원이 최종 허가되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법정 개원 기간 안에 병원을 열지 않아 결국 허가 취소되었다. 비록 외국인만 진료하는 반쪽짜리 허가지만 이는 원희룡의 애안이었다. 병원 측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개원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전국의 8개 경제특구와 산업구 조정으로 폐허로 변해가는 지역과 조선소, 철강소가 있던 자리에 더 많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서야 한다. 1960년대 한국의 이공계 인재들은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조선공학과, 원자력공학과 등 주로 공대를 갔다. 이런 흐름이 약 30년간 이어진 결과 한국은 약 30년 이상 기하학적인 발전과 함께 중화공업 수출대국이 되었다. 물론 과학계영제학교도 큰 역할을 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에 의하면 수능 1등부터 100몇 등까지 의대 간다. 1990년대 이후 30년간 이번에는 한국의 인재들은 의과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수의대로 갔다. 그러나 공과대학 졸업생들의 뛰어난 성과와는 달리 의학계 학과 출신들은 겨우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좁기 좁은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돈벌이밖에 하지 못한다. 공과대학 출신들은 전 세계 73억 인구가 소비하는 물건들을 만들어 팔면서 돈벌이를 하였지만 30년 이상 누적된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전 세계를 제쳐두고 겨우 5천만 명을 상대로 돈벌이에만 나선 결과 한국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영원한 성장 산업이자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의료 분야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얄궂은 의료 영리화를 피하기 위해서란다. 어차피 의료 산업 즉 병원은 무료 병원은 없다. 병원은 의사나 복지법인 등 특수한 사람들만이 세우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즉 의료인들에게만 영원히 의료 독점을 보장한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독점은 제일 좋지 않다. 이익도 독점한다. 가격도 비싸진다. 관련 산업은 발전도 안 된다. 현 의료시장 체제는 바로 경쟁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이들 의료인들의 철밥통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는가. 투자개방형이라는 적정 단어를 마다하고 굳이 영리병원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것은 출발부터 어폐가 있다. 지금 현재도 모든 병원은 영리병원이니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전국의 경제특구 8곳과 제주도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이상한 논리를 개발하여 반대하지만 한국의 산업 중 국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은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며 예전에 제조업이 번창했듯 이제는 의료 산업밖에 없다. 이제 한국은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활로가 없다. 의료 관광은 단순한 일반 관광과는 달리 그 부가가치 면에서나 가족의 동반 효과, 체류 기간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의료 관광 세계시장 규모가 1천억 달러가 넘지만 한국 점유율은 겨우 1% 조금 넘는다. 이제 시작이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8개 경제특구 등에 도입될 경우 부가가치 유발액은 GDP의 1%, 일자리 창출 효과는 18만 개에 이를 것이라는 논문이 나온 지 벌써 오래전이다. 의료 관광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30년간 누적된 한국 최고의 두뇌들의 모임인 의료인들은 73억 인구의 시장을 포기하고 5천만 명만을 치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의료 세국 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의 의료 관광 경쟁력은 동아시아 내에서의 경쟁력도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에도 뒤진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언론 개혁이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개혁을 잘해도 언론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결과가 좋지 못하다.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할 때 보통 70점 이상을 준다. 필자는 90점을 줄 수도 있지만 언론과 소통은 50점 이상을 줄 수 없다. 좌파 언론의 구조적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 우파 언론과의 관계는 조중동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과 종북 좌파를 이겨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올바른 비판적 지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이 만들어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